반갑습니다. 구급공무원 사회 법과정치를 담당하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행정법에 대한 기본 원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치행정과 행정구제 내용이 한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단원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 중에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청소년 관련된 권리라든지 학교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금방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토픽 85번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보게 되면요. 이건 굉장히 그냥 간단한 원리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만약에 문제로 낸다 하더라도 어떤 원리에 대한 내용, 특성이라든지 예제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자, 원리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는 민주행정, 그리고 법치행정, 그리고 이제 복지행정, 사법국가주의, 그리고 지방분권주의 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원리들을 공부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 어떤 이념이나 원리 공부할 때도 유사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이념 볼 때도 이제 뭐 주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떤 법치국가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방 어떤 자치제도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법에서도 첫 번째 민주행정 원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국민주권 원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민주행정 원리라는 개념은요. 민주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국민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대표적 어떤 평등성, 민주주의의 어떤 특성, 또 국민주권성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이제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공청회예요, 공청회. 자, 공청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해 당사자 간에서 모여서 서로 의견을 들어본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개념을 잡았었고요. 자, 법치행정의 원리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법적으로 다스려진, 다시 말해서 정해진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행위, 법적인 행위는요. 이와 관련된 어떤 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뭐 예제도 나왔겠지만은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세법이 필요하겠죠. 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지행정이에요. 자, 복지행정의 원리는 말 그대로 이제 복지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 복지행정의 원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날 사회가 이제 복지사회가 되었을 때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적극적인 국가의 어떤 역할.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어떤 제도라든지 행정들이 속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어떤 법적인 그 복지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면 자유나 평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지행정의 원리라고 규정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사법국가주의예요. 자, 위에 법치가 나왔는데 또 사법이 왜 나오느냐? 간단해요. 위에 있는 법치는요. 말 그대로 어떤 법에 근거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사법국가주의는 이제 관련 내용들을 어떤 행정법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 자체는 행정인데 쉽게 말하면 행정부에서 하겠죠. 그 행정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는 담당을 다시 말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이때는 사법기관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심사, 자, 법적인 심사는 여기서 법적 심사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과 관련된 얘기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주의 나왔는데 지방분권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자치, 뭐 뻔한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방행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 과정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행정작용이라는 건데 자, 행정작용은 크게 2가지예요. 행정지도가 있고 행정처분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어떻게 지시나 명령이 내려가는 과정에서요. 자, 행정과 관련된 지도 그리고 처분 이 2가지는요 모두 그 국민에게 어떻게 통지를 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도 같은 경우는요 기본의 베이스 협력이에요. 협력. 우리는 이런 거 할 거니까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겠죠.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뒤에는 이제 기름이 이제 석유가 고갈이 되니까요. 이제부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강제가 아니겠죠. 협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지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PPT에 나왔지만은 이제 교재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고 환경 정화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이와 관련돼서 어떤 그 공장 가동 시간을 줄여주세요라고 협조를 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행정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분이란 말은요. 처분은 기본적인 맥락이 시키는 거예요. 즉 지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명령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차이가 뭐겠어요? 행정 지도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협력을 구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강제라는 개념은요. 없어요. 근데 처분이라는 개념은 강제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구제제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좀 이제 내용이 좀 많겠죠. 자, 우선은 행정 구제 제도는요. 어떤 법적 행위에 따라서 행정과 관련된 법적 행위가 있었는데 그 법적 행위가 법을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뭐 악의가 있든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또는 결과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되었을 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침해당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또는 구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우리가 행정구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전적 구제수단이 있고요. 사후적 구제수단 크게 두 가지예요. 사전적 구제수단은 말 그대로 어떤 거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기 전에 좀 협의가 가능한 내용들이겠죠. 뭐 청원이라든지 그렇죠. 공청회라든지 민원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얘기고요. 사후적 구제수단은 두 가지로 다시 구성이 돼요. 다시. 시정 요구가 있고요. 일단은 내가 피해를 받지만은 빨리 시정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라고 하는 시정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금전 요구가 있어요. 금전 요구란 말은 난 이걸 피해 봤으니까 배상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부분을 다시 나누게 되면요. 시정 요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송, 쟁송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 요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보상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좀 자세히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사전적 구제 수단이에요. 자, 사전적 구제 수단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법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떤 법적인 심판이라든지 소송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은 어떻게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죠. 상대적으로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잘 골라서 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청원, 청문, 공청회, 직권시정인데 청원이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문서를 통해서 자, 포인트 문서예요. 자, 문서를 통해서 이거 문제 잘못됐으니까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어떤 진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청문은요. 어휘는 비슷하긴 한데 청문은 이 문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물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당사자라든지 이해관계에 속한 사람들을 소환해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은 청과 청문을 구분할 때는 여기는 문서를 통한 어떤 전달 역할이 좀 강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부터 인터뷰라는 개념이 좀 강하겠죠. 요 차이로 보시면 돼요. 됐죠? 네. 물론 이제 역할도 달라요. 청문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억울하니까 이걸 소환해서 이게 아니라 보통 이 청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을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청원은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일정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공청회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공개 청문회예요. 자, 그래서 다 모여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관계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권위자,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제 경험자와 관련해서 모두 모아서 의견을 듣는 일종의 공개회의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직권시정 같은 경우는요. 행정기관 스스로가 이제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 잡는 것, 이게 직권시정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정이란 말이 이제 고치다라는 개념인데 직접 권리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자, 그다음 이제 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민원 처리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청원, 청문, 뭐 직권 이런 거 쭉쭉 보다가 민원 처리로 가게 되면서 얘기가 조금 드러나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이는 사전적 구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가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거 좀 고쳐주세요를 직접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일반, 고충, 복합 민원인데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뭐 서류를 발급해달라.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 발급받잖아요. 이런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요. 내 행정기관과 어떤 뭐 서비스,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위법이라든지 또는 행정기관 어떤 부당하고 좀 문제가 있어 요청을 했는데 좀 소극적인 어떤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불만이 생겨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한 민원을 우리가 고충 민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합 민원은요. 행정기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얽혀 있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리 방법을 보게 되면요. 자, 노란 색깔이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은 1회 한 번 방문했을 때 처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두 번 세면 오지 않게끔요. 자, 두 번째, 민원 사무는요. 공무원들의 기본 사무보다도 우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기본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좀 돌려보내서 안 된다는 점. 네. 네 번째는 만약에 접수된 민원의 담당이 다른 행정기관일 경우에는요. 지체 없이 소송기관에 보내줘야 됩니다. 이송해줘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합민원인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복합민원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거잖아요. 다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두세 네 군데 정도를 자기가 돌아다녀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럼 불편하겠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장이요. 그 복합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처리 부서를 정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처리 중부서에서 모든 사무를요. 어떻게 해요?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문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기더라도 구두 통보는 사실은 이제 어떤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됐을 때 증거로서 역할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리고 문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받아들이는 게 또 좀 명료해져요. 구두로 듣게 되면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후적 구제수단 볼까요? 사후적 구제수단. 사후적 구제수단은요. 일단은 나중에 해요. 일단 사건 터진 거예요. 그럼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는 행정과정에서 이미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침해당한 것을 구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는 쟁송이에요. 행정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미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좀 보전해달라.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또는 뭐 손실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떻게 보면 절차상 간단한 건요. 이거긴 한데 손해전보제도가 이제 제일 간단하게 하거든요. 사실 뭐 위법 여부만 따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 빈도는 아무래도 이제 심판 소송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정쟁송부터 보게 되면요. 심판과 소송으로 나뉩니다. 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행정심판을 보게 되면은 자, 행정기관의 잘못된 어떤 처분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정을. 자, 그래서 취소 심판이 있고요. 취소해달라고 얘기한 것, 무효를 확인하는 심판이 있고요.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판은 특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율적이고 간편하고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이게. 자, 어떤 특징이냐. 행정심판은요. 행정기관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어떤 상위 기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시정이 가능하다는 점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법정 소송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간단해요. 절차도 간단하고요. 세 번째는요. 행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이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 지식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겠어요? 바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겠죠. 피청구인은 당연히 이제 행정청이 될 거고요.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이런 행정적인 트러블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대방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특징은요. 이것을 담당하는 곳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심리과정을 딱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서면과 구술심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내용을 보게 되면 문서로 된 걸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술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비공개 심리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별표 친 이유가 뒤에 있는 행정 소송과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나머지 차이가 있긴 해요. 네. 자, 두 번째 소송 볼까요? 자, 소송은요. 일단 위법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 시정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사법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이제 법원이에요. 법원의 시정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과 소송의 가장 큰 차이, 다시 말해 큰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요. 심판 같은 경우는 그 행정적 내부적으로 해결이 좀 가능한 수준을 많이 얘기하고요. 보통 소송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내부적인 어떤 심판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데요. 크게 이제 항고, 당사자 소송, 민중기관 소송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별다른 건 없는데요. 자, 우선은 항고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취소라든지 무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심판 때 배웠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라 소송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위법에 대해서 다시 위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 수 있는 부작위 위법 확인이요. 자, 그리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요.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자, 특징은요. 우리가 그 심판을 배울 때 주로 얘기했던 게 자율성이라든지 그렇죠.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절차 어떤 간단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요. 객관성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법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는 똑같습니다. 여기는요. 심판하고 소송 같은 경우는 결국 주체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대상이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점. 그래서 판단할 때도요. 법원 소관이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법적인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술심리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심판과 다르게 공개심리 원칙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상이랑 보상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간단히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보통 우리가 행정과 관련됐을 때 배상과 보상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무원의 위법한 사실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게 보통 배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죠? 보상이란 얘기는 어떤 거겠어요? 합법한 사실이에요. 합법한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상과 보상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이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행정상 손해배상을 봤을 때 첫 번째는요. 자, 직무상 불법행위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영조물은 문제가 안 돼. 이건 합법이에요. 하지만은 설치 관리하자. 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만요. 자,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 문제가 이제 하자라는 개념. 자,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상대자가 일단 피해를 봤는데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기본적인 룰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포인트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불법 행위로 인정을 하게 되고 과실 책임주의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바로 이거예요. 실제 공무원이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법성의 여부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어요? 과실인지 고의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불법 행위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좀 애매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공공영조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설치물들. 설치물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제 피해를 봤다 그러게 되면은 예, 여기 해당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위법 여부랑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관리와 관련된 하자 문제. 쉽게 말하면 관리 부실이죠. 관리 부실. 그리고 설치와 관련된 하자 문제. 이거 부실 시공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영조물 설치와 관리 하자. 자, 설치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의과실의 여부는 따질 수가 없겠죠. 이거는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요. 고의과실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그렇죠. 자, 그래서 배상 문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두 가지로 구분되겠죠. 하나 어떤 거였어요? 불법적 행위냐, 불법의 행위냐. 그 다음에 영조물이냐, 시설물. 그럼 따질 때는 어떤 거였어요? 불법 같은 경우는 아까 했지만은 위법성, 위법에 대한 사실. 요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관리라든지 설치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하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추가로 이제 공공영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상권. 쉽게 말하면 어떤 공무원이 공공영조물의 어떤 관리 하자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행정청이나 국가는 이제 손해배상을 시켜준 다음에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손실보상이에요. 자, 손실보상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적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적법한 공권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적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합법적 사실을 어떻게 되겠어요?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만약에 합법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져서 어떤 좀 손해정보제도를 써야 된다면은 합법인지 여부를 증명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어야 이제부터는 이제 보상 체계로 가는 거고요. 합법 증명 안 되게 되면 이제 배상 체계로 가는 겁니다. 이때 위법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과 다른 점은요. 앞에 있는 손해배상 얘기를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제 대놓고 위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의 어떤 기준이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금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전 플러스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손실보상은요. 일단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재산상 손실만 해당됩니다. 즉 여기는 정신적인 어떤 보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원이 바뀌었네요. 자, 토픽 88로 가게 되면요. 이제 청소년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선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은 청소년 또한 어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은 이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과 똑같은 또는 20대 이상의 성인들과 똑같은 사실 이 강의를 중고딩들이 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똑같다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유나 평등 뭐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저희 세대들도 어른이지만은 좀 아직 부족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적으로 규정된 이런 뜻입니다. 즉 어떤 거였어요? 바로 가치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시기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을 위한 법이요. 어떤 거겠어요? 바로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법하고는 별개예요.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과 뭐 따로 이제 우리가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로 규정되는 어떤 기준이 사실은 좀 나이거든요. 그 나이가 좀 여기서 좀 복잡한 건 아닌지 좀 따로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법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어떤 권리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어떤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둘째치고 우리가 청소년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이랬을 때 좀 더 가중적인 처벌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보호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청소년 보호법이에요. 청소년을 어떻게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어떤 정책이나 규제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법적 보호를 보게 되면요, 나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 하나씩 볼까요? 우선은 만으로 우리나라는 좀 나이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 14세 이상, 평균적으로 만 14세 이상 그러게 되면은 생일이 지나면은 15세가 될 것이고 생일이 안 지나서 16세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형사상 책임 능력이 있다는 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사상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 14세가 넘어갔을 때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만 16세 이상. 그러면 이제 생일이 지났으면 17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18살이겠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달라요, 알겠죠? 만 18세 넘어야 자동차 운전면허가 나오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쟤네 저래도 될까? 이렇게 보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쟤네 저래도 돼요. 면허증만 있으면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이로 봤을 때는 이제 원동기 면허증을 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17세가 넘어가게 되면요, 보통 이때가 빠르면은 이제 고2가 됐을 거고 좀 이제 생일이 안 지났으면은 이제 고3까지 가겠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어른의 역할로서 하나씩 가고 있겠죠. 자, 그리고 단독 유언 가능해요. 이거 가끔씩 알아두세요. 가끔 유언 문제 나올 때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만 18세 넘어가게 되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실질적으로요. 하나는 면허증 취득이 드디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자마자 뭐예요? 수능 끝나게 되면 11월, 12월이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20살 1월, 2월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누가 봐도 만 18세 대부분 다 넘었기 때문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년 의제가 이때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법을 공부할 때 나왔던 거죠. 자, 요거도 봤어야 되고 요거도 봤어야 됩니다. 즉 결혼할 수가 있는데 만 18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법적으로요. 민법으로는 만 18세 넘어가게 되면 어른 취급해줘요. 성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청소년 보호법 상태에서 봤을 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꼬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만 18세일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고3이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성년 의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만 19세 이상은 이제 민법상 성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이제 20살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안 지났으면 21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때 보통 이제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청소년 근로 얘기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그 청소년들하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하고 인터뷰를 가끔씩 하게 되면요, 가끔 이제 약속을 잡아요, 날짜를. 그러면은 몇 시는 되고 몇 시는 안 돼요 물어보면 왜 그 시간에 학원 가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아니래요. 알바한대요. 자, 고등학생이 알바를 하는 거는요,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아르바이트는 이제 돈을 버는 행위이다 보니까 이제 만 18세 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만 15세 이상 넘어가야 되면 가능은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근로 가는 연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만 18세 넘었을 때랑 만 18세를 넘지 않았을 상태에서의 근로 어떤 법령이 좀 달라요. 자, 그 점을 좀 착안해서 보시죠. 첫 번째는요, 만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합법적으로 뛰려면요, 노동부 장관 있죠. 노동부 장관의 어떤 제시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대부분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근로를 선택하고 계약을 하는 주체는 사실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청소년 본인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다고 이제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근로 시간이라든지 어떤 근로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월급을 청구할 때는요. 요거도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요. 일단 근로자 동등 대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를 청구하는 것도 청소년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독자 청구요. 자, 근로 환경은요. 우선 18세 미만으로 들어가지만 아직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에는 취직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세 이상부터 취직이 된대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어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취직을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건 돼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능은 합니다만 잘 안 뽑아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로시간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근로시간은요 하루 8시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하루 7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이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 5일제를 기본으로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토요일 주말 근무 가능은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풀근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합의가 했을 때는요 1시간 정도 확장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6시간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90번. 자, 청소년 범죄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자, 범죄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 포인트는 상대는 청소년이에요. 보호가 필요하겠죠. 보호가 필요하다 보니까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은 뭐 했어요? 가치관이 미숙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이랑 똑같은 수준에서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화된 절차로 갑니다. 완화된 절차라든지 또는 완화된 어떤 형량으로 가요. 알겠죠?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겠죠? 자, 특징은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형사처분에 대한 어떤 특별조치, 형사처분을 합니다. 하고 뭐 경찰서 잘못 가려면 조서도 쓰고 하겠죠. 하지만은 특별조치 있다는 점. 두 번째, 일반 법원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갑니다.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정말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형사법원에서 성인처럼 처벌받는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대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완화되는 점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결정전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요. 이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처리 방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 우선은 보통 청소년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 때 징역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그 보호관찰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기소유예라든지 또는 어떤 뭐 공소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약간 좀 경미한 것들.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당시 피의자의 어떤 학력 상태라든지 품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생활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 아이를 청소년을 관리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사항들을 직접 조사를 하게 하는 제도예요.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처분을 결정할 때 좀 섣부른 처벌을 막기 위해서 이런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해가지고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미성년자 범죄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 검사가요. 일단은 공소를 따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지역의 선도위원들에게 선도를 위촉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선도를 통해서 교화가 된다면은 굳이 내가 기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검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 나이에 관련된 특징은요. 일단은 만 10세 미만까지는요. 우리가 보호 처분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형벌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만 14세까지는요. 보호 처분은 가능해요. 하지만 형벌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만 14세 넘어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 시기를 이제 보통 중3에서 고딩까지 그죠? 요때고요. 여기는 보통 우리가 초등 고학년부터 해서 중딩까지고요. 여기가 이제 한 중3, 중2, 3부터라고 했죠. 2, 3부터 해가지고 고딩까지. 고딩이라 말씀 안 되고 고교생이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 저학년까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기본적으로
보호처분과 형벌이 있는데 보호처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경미한 수준에서 보호 관찰이라든지 뭐 치료 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보호 처분 자체를 전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처분 받았다고 해서 빨간 줄 우리 흔히 말하는 범죄 기록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교육법 볼까요? 자, 교육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교육과 관련된 법이고요. 그 교육법이 기록된 곳이 크게 네 가지예요. 헌법, 교육기본, 교육공무원, 초중등교육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는요. 자, 좀 중요한 내용은요. 헌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균등한 어떤 교육 권리를 얘기하고요. 교육기본법은요. 교육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적 구조. 우리 흔히 633이라죠. 633. 근데 이제 의무교육은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게 교육기본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은요. 이제 학교 선생님과 관련된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교육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은요.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볼까요? 교육권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습권이 있고요. 교육과정 선택하고요. 교육 기회 균등하고요. 자치활동과 시설 이용권이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죠. 반면 교사 같은 경우는 수업권이 있고요.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재를 선택하고 교육 방법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리고 평가와 징계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학부모 나오고요. 자, 그럼 이런 교사들은요. 교사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교사 같은 경우 권리가 약간 좀 비슷한 게 요거 국회의원 볼 때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어떤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이제 교육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 대표적인 게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요. 교실에서는 체포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어요.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교실에 형사들이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학교장이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쟁송에 대한 제기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면 재심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신분보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공무원이다 보니까 신분보장 확실합니다. 이건 대부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원에게 선생님에게 권고사직을 내릴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교원 단체 활동권이라 해서 자, 요거는 좀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교원 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어떤 교권 옹호라든지 어떤 교육 발전의 목적으로 상향에 대한 어떤 성과를 목적으로 해서 단체 활동권은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단결권이나 교섭권이 있어요. 하지만 행동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단체 행동권 모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위나 데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나가서 데모나 시위를 했을 때 이것을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권리가 있다면 의무 또한 있겠죠. 어떤 거겠어요? 의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의무가 있고요. 소극적으로 나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 의무는요. 교육하고 연구활동, 학생 보호 관리 감독, 그리고 이제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밀 엄수까지요. 그리고 소극적 의무 같은 경우는요. 자, 정치활동 금지예요. 자, 이것도 구분 잘하세요. 정치활동 금지. 왜냐면 중립성이거든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아무리 선생님이 똑바른 생각이라든지 옳은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 교사분들이 생각하는 그 똑바로 옳은 생각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중립을 넘어서 판단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교사의 교권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끔 TV에서 전교조 활동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은요, 예, 이런 부분이에요. 정치적 활동이에요, 이게. 여기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전교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거고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은 일단 표면적으로 현재 우리가 배우는 법적인 내용을 봤을 때 권리 의무 측면에서 위반되는 것들은 딱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전교조의 어떤 내용이 아이들을 위하고 뭐 기본적인 교권 질서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현재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단체 행동, 데모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거는 이제 여기 교원내적 활동권에 위배된다는 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단체 행동권이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전교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단체들이 생각이 맞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주입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판단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립성 위반이거든요. 자, 그리고 집단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쉽게 말하면은 학교 선생님이 평일에 애들 가르치고 주말에 과외 뛰고 이런 건 좀 아무래도 걸리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반적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관계 기관장의 어떤 허가가 있으면은 가능하지만은 교육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수업을 듣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간단하죠. 학습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권리가 될 거고요. 의무는요. 자,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면 안 될 것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이죠. 그죠? 소극적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칙을 준수하게 되고 학내 질서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요. 소극적 의무는요, 해서는 안 될 것. 자,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얘기를 할까요? 자, 폭력 내용 간단히 읽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최근에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수위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종류는 광범해졌어요. 폭행도 될 수 있고 상해, 강급, 협박, 납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욕이라든지 따돌림도 이제는 학교 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치를 보게 되면은 뭐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행위 금지라든지 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 출석 정지, 뭐 전학, 퇴학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퇴학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일 심한 게 강제 전학이 가장 큽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형법상에서는요, 만 14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소년법이라 해서 보통 이제 만 14세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 이 친구들은 이제 죄를 지었지만 처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소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형벌보다는 사실은 좀 보호 처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성범죄.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죠. 구분 잘하셔야 된다 이건요.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강간이에요. 우리가 성폭행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간행위 대상인데 이 경우는요 좀 문제부터 조심해야 될 게 당사자 간의 어떤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일단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예, 워낙에 중대한 법이니까요. 중대한 어떤 범죄라. 성추행 같은 경우는요 강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강간을 뺀 나머지예요. 쉽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이제 합의라든지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과정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거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이것도 처벌이에요. 예, 잘못 봤네요. 자, 그래서 성희롱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애매해요. 성희롱 같은 경우가. 왜냐면은 보세요. 성폭력, 성추행은요 누가 봐도 명확해요. 강간이라는 명확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죠. 두 번째는 성추행에서는 강력한 신체 접촉이라는 명확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성희롱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봤을 때는 성적 수치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들었을 때는 성적 수치심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대신에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악용될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는요. 민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희롱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성적인 어떤 예방교육에 대한 어떤 빈도라든지 어떤 중요성에서 상당 부분 간과했던 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자, 그래서
이런 예방 교육이 좀 의무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 상태에서는요,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게 평등 상태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이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성추행적인 문제,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보통 상하관계거든요. 한쪽이 위압적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한쪽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평등하게 모두 고려해야겠지만은 좀 우리가 좀 빈도수라든지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좀 상하관계에서도 좀 위압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구제 제도와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내에서의 어떤 얘기를 배웠는데, 자, 오늘 내용은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개념에 대한 어떤 정리, 그리고 좀 두 가지로 딱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